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현대 바이오사이언스의 2025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특히 최근에 그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정정 공시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께서는 현대 바이오사이언스가 IT 기업에서 어떻게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했는지, 또 지금 주력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화장품 사업은 뭔지, 그리고 뭐니 해도 재무 성태는 어떤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명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최근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 8월 25일에 반기 보고서 내용 중에 연구개발 비용 관련 수치가 수정되는 정정 공시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제출한 연결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회사까지 다 포함한 그룹 전체 재무상태표상의 연구개발비 항목. 그중에서도 이제 위탁 용역비 금액하고 그 합계, 그리고 이게 또 연동되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 합계가 정정된 걸로는 약 32억 4천만 원. 근데 이게 상반기 매출액 대비로 보면 무려 311.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와, 311.2%요. 매출액이 아까 10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연구개발비가 32억 4천만 원이라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 투자 비율이네요. 이 숫자 자체가 그냥 회사가 연구개발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재무제표 수치가 나중에 정정되는 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일까요? 음, 일단 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 회사들은 대규모 R&D 투자가 사실 불가피하긴 합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하는 투자니까요. 다만 이렇게 한번 공시된 재무 정보가 나중에 수정된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죠. 재무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공시의 신뢰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정은 그 위탁 용역비 기재 오류를 바로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의 좀 큰 그림을 한번 보죠.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 이게 시작은 IT 기업이었죠. 2000년에 현대전자 모니터 사업부에서 분사해서 세워진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에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2018년이 현대바이오사이언스한테는 완전 분기점 같은 해였어요. 기존에 하던 IT 사업 대부분을 중단하고 사명도 원래 현대 IBT였는데 지금의 현대바이오사이언스로 바꿨죠. 그러면서 바이오 사업에 완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 사업 자체는 2012년부터 조금씩 하긴 했는데 2018년부터는 그냥 그야말로 올인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이오 신약 개발이랑 기능성 화장품 사업,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삼고 있어요. IT에서 바이오로. 이런 급격한 사업 전환은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을 텐데요. 어떤 배경이나 기술적인 확신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최대주 주인 주식사 CN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CN팜이라는 회사가 약물이 우리 몸 안에서 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작용하기에 돕는 기술, 흔히 말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 DDS라고 하죠. 네, 이 DDS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거든요.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이 CN팜과의 협력을 통해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바이오 기업으로의 변신을 좀 본격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CM팜과의 관계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럼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사업, 그러니까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부터 좀 살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후보 물질들이 보이는데 CPCOV03, 이게 좀 눈에 띄게요. 범용 항바이러스제 후보 물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CPCOV03, 이게 뭐냐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기존 약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약물의 단점이 특히 체내 흡수율이 낮아서 약효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 낮다는 거죠. 이 점을 자기들 약물 전달 기술로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물질입니다. 원리는 세포가 스스로 자기 안에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분해하는 작용, 자가 포식 작용, 오토페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특정 바이러스만 잡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에 두루 대응할 수 있다,
이 범용성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범용성. 그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댕기열, 롱코비드 같은 여러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거군요.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상황이 엇갈립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2023년에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고 작년 8월에 한국식약처에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올해 4월에 반려가 됐습니다. 아, 반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현재는 동남아시아나 다른 해외 쪽에서 임상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댕기열 치료제로는 올해 4월에 베트남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건 좀 긍정적인 소식이죠? 오, 댕기열은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베트남에서의 임상 승인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롱코비드 쪽은요? 롱코비드 증후군 치료제로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UCSD라고 하죠. 거기와 함께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CpCoV30의 그 범용 항바이러스 가능성을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에서도 입증해 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이네요. 췌장암 치료제 폴리탁셀,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 페니트리움, 동물용 항암제까지 있군요. 네, 항암제 분야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폴리탁셀은 기존 항암제인 도세탁셀의 부작용은 좀 줄이고 효능은 개선하기 위해서 약물 전달 기술을 적용한 후보 물질이고요. 작년 12월에 한국식약처에 임상 1상 계획을 신청했고 현재는 식약처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니트리움, 이건 전립선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 올해 3월에요. 최대 주주인 CM팜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 계획 승인, 즉 IND 승인을 받았어요. 현대바이오는 이 페니트리움 기술에 대한 독점 실시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CM팜이랑 체결한 거고요. 아, 그럼 현대바이오가 직접 IND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CM팜이 받은 기술을 가져오는 거군요. 동물용 항암제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그리고 최근에 K-메드허비랑 협력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동물용 항암제는 그 폴리탁셀 기반으로 개발 중이고요.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K-메디허브,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죠. 여기랑 폴리탁셀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하고 개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임상시험 진행하려면 약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큰 그림과 함께 화장품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군요. 비타브리드 C12 브랜드, 저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비타민C를 안정화시킨 비타브리드 C주라는 자기들만의 원료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한 코스메슈티컬 사업입니다.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이랑 의약품의 합성어죠. 아무래도 신약 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좀 불확실성이 큰 반면에 화장품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일본 시장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매출 10.4억 원 중에서 약 9.2억 원이 이 화장품 사업을 포함한 바이오 부문에서 나왔더라고요. 오, 매출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자, 그럼 이제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0억 4천만 원. 그런데 영업 순실이 91억 원, 당기순 손실은 104억 원입니다. 역시 아까 봤던 그 막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 10억 조금 넘는데 연구개발비만 32억 넘게 썼으니까요. 비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흔히 판관비라고 부르는 거죠. 이 판관비 총액도 93.3억 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급여가 한 19억, 지급수수료 16억, 그리고 연구개발비랑 같은 금액인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상개발비 32.4억, 해외시장 개척비 5.5억, 이런 것들이 주요 항목이에요. 전형적인 신약개발 초기 기업의 재무구조라고 볼 수 있죠. 아직 수입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훨씬 큰 단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쪽을 좀 보면요. 비유동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이 2024년 말에는 331억 원이었는데 2025년 6월 말에는 521억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거의 190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무형자산 증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최대 주주, 주식회사 CM팜과의 신약 관련 계약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보고서 안에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거길 보면 올해 4월 3일자로 롱코비드 치료제, 전립선암 치료제 페니트리움, 그리고 동물용 항암제 개발 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한 특허 독점 실시권 계약을 CM팜이랑 체결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지급된 보증금들, 예를 들어 롱코비드 15억, 전립선암 85억, 동물용 45억, 이런 것들 하고요. 또 기존에 있던 코로나19 치료제 계약 관련해서 보증금을 증액한 부분, 총 95억으로 늘었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무형자산 중에서도 특히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의 증가분 약 190억 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CM팜에 지급한 돈이 회사의 자산으로 잡힌 거군요. 일종의 권리를 산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약 개발에 이렇게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또 CM팜의 파이프라인 확보하려고 계약금이나 보증금까지 주려면 자금이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자금 조달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대규모 유상증자예요. 820만 주의 신주를 주당 14,070원에 발행해서 약 842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유상증자는 새로 주식을 찍어서 파는 거죠. 와, 842억 원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덕분에 회사의 자본금, 그러니까 주식 액면가 총액이 199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늘었고, 자본잉여금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해서 남은 돈이 있거든요. 그게 30억 원에서 무려 83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무구조가 좀 탄탄해진 거죠. 그리고 또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이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CB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요. 작년 6월에 30억 원 규모로 발행했던 제10회 CB가 이번 반기 말 현재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180억 원 규모였던 제9회 CB는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상환되기도 했고요. 결국 연구 개발이나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42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 이게 앞으로 신약 임상시험 진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주식회사 CM팜과의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볼수록 현대바이오의 거의 모든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이 이 CM팜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신약 개발 전략은 CM팜이 가지고 있는 그 약물 전달 시스템 DDS 같은 원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비타브리드 CG 관련 특허를 170억 원에 인수한 걸 시작으로 해서요. 췌장암 치료제 폴리탁셀, 범용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 CPCOV03, 전립선암 치료제 페니트륨, 동물용 항암제까지 거의 전부 다 CM팜과의 기술 도입 계약이나 사업권 확보 계약 또는 공동개발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팜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현대바이오 지분 11.62%를 가진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계약 내용을 보면 지급해야 하는 돈 규모도 상당합니다. 췌장암 신약 폴리탁셀 관련 계약금이 280억 원이고 코로나19 치료제 CPCOV03 관련 보증금은 중간에 증액해서 총 95억 원이 됐고 롱코비드 15억, 전립선암 페니트리엄 85억, 동물용 항암제 45억. 와, 이 계약금하고 보증금만 합쳐도 엄청난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무형자산, 특히 건설 중인 자산 증가로 나타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파트너십 구조는 현대바이오 R&D 전략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약간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장점은 CM팜에 그래도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이게 뒤집어 보면 특정 파트너, 즉 CM팜에 대한 기술적, 사업적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CM팜의 기술 개발이나 임상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현대바이오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계약 조건 같은데 혹시 안전장치 같은 건 좀 마련되어 있나요? 네, 물론 계약 세부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장암 계약 같은 경우는 현대바이오 쪽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업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면 이미 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또 코로나19나 롱코비드, 전립선암, 동월용 항암제 계약에서는 만약 임상시험이 실패하면 시엔팜이 받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관리 장치는 포함되어 있는 셈이죠. 네. 오늘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2025년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현재 위치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봤습니다. IT 기업에서 바이오 코스메슈티클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고, 특히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시엔팜과의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 점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정 공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매출액의 3배가 넘는 R&D 투자 규모는 정말 그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베트남에서의 댕기열 임상 2, 3상 승인이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또 국내 코로나19 임상 3상 계획 반려라는 어려움도 겪었고요. 재무적으로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또 시엔팜 계약 이행 같은 것들 때문에 아직은 손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걸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여정이 정말 얼마나 많은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얼마나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앞으로 현대바이오사이언스를 지켜보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임상시험들의 결과겠죠. 베트남 댕기열 임상 2, 3상의 실제 진행 상황과 결과 데이터, 또 한국 식약처에서 심사 중인 폴리탁셀, 그 최장암 임상 1상 승인 여부, 그리고 시엔팜이 IND 승인을 받은 페니트리움, 전립선암 치료제의 임상 1상 개시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주가나 회사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 능력과 재무 건전성 유지 여부입니다. 신약 개발에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확보한 자금을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기대되는 화장품 사업, 비타브리드 C12의 성장세,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식회사 시엔팜과의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계속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리를 내면서 순항할 수 있을지, 이 관계의 역학 변화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핵심입니다. 결국 현대바이오의 미래는 이 임상 결과와 자금력, 그리고 시엔팜과의 관계라는 이 세 가지 축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